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것처럼 프로이트의 멜랑콜리에 관한 논의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멜랑콜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기억들 다 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였죠? 의학적인 관점. 조금 써볼까요? 첫 번째는 의학적인 개념으로 멜랑콜리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고대의학에서 처음 나온 말이고 검은 담즙에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예술 관련해서 미학의 측면에서 미학적인 개념으로 멜랑콜리를 사용하고요. 세 번째는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인 사랑과 죽음의 지평에서 이 개념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서양 예술, 서양 문화. 키워드다. 제가 이 4가지 개념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까닭은 멜랑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책에서도 멜랑콜리를 사용할 때 읽는 분들이 또 제 얘기를 듣는 분들이 간혹 좀 헷갈려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4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출 때도 있지만 4가지 의미를 계속 염두에 두고서 사용하고 있는데 독자가 보기에는 조금 혼돈스럽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역시 4가지 의미가, 4가지 멜랑콜리 의미가 다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의미는 조금 크게 강조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차원의 이야기는 크게 강조되지 않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의미가 좀 강조될 거고요. 특히 첫 번째 멜랑콜리 개념, 그러니까 의학적인 차원에서의 멜랑콜리, 의학적인 개념으로서의 멜랑콜리는 그냥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의학적인 차원의 멜랑콜리 개념을 조금 부각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워낙에 멜랑콜리라고 하는 말이 의학적인 용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이해, 선이해를 좀 튼튼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머지 3가지 개념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의학적인 개념으로서의 멜랑콜리를 두 번째 시간에 할당한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의학적인 관점에서 멜랑콜리는 검은 담즙은 지난 시간에 강의했듯이 사책설에 기반한 이론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고대 서양 의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실제로 근대 이후에 이제 사람 몸을 해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 인체를 해부하는 게 금기시 됐었거든요. 그래서 해부학이 발전하면서 배를 가르고 쓸개즙을 보니까 검은 담즙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체액선은 무너진 겁니다. 한마디로 의학적으로는 무너진 이론이에요. 그래서 검은 담즙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무너진 이론이지만 여전히 계속 이미 멜랑콜리 담론 자체가 의학적인 담론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된 상태인데다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상상을 할 때에도 그 상상, 허구 속에는 또 뭔가의 어떤 자그마한 진실이라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마구마구 난데없이 무턱대고 상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검다라고 했을까? 이제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좀 많이 연결되죠. 그죠? 빛이 없는 상태, 검은, 어두운 상태.
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멜랑콜리가 이후에는 하나의 우울증이라는 그 병명을 계속 지칭하다가 몇몇 학자들은 의학자들은 이게 워낙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거느리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과학적이지 않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유효성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해서 폐기해요. 그리고서 쓰는 단어가 디프레션입니다. 디프레션.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멜랑콜리하고 같이 혼용돼서 사용돼요.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때 디프레션, 멜랑콜리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멜랑콜리를 아주 화려하게 부활시킨 사람이 의학적으로 화려하게 부활시킨 사람이 프로이트예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멜랑콜리 담론에서는 특히 현대 멜랑콜리 담론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프로이트를 모르면 멜랑콜리에 대해서 아는 행세를 못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됐는데요. 프로이트는 아시다시피 원래 의사에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약물 치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어렵다라는 걸 이제 점차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든 학문이 정신분석학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의 학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것도 혼자 힘으로. 독보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역사상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마인드 또 과학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약물 치료가 아니라 어떤 그 생리학적인 차원의 문제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 우울증의 경우, 특히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 정신분석 또 다른 방법으로 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제 멜랑콜리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멜랑콜리에 대해서 얘기한 글이 슬픔과 멜랑콜리라는 작은 글이에요. 1917년에 나온 작은 논문입니다. 무의식에 관하여라는 우리 번역서에는 이제 무의식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책 안에 수록되어 있는 작은 글인데, 근데 이 글 하나의 파장력은 엄청나게 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고요. 자, 보세요. 고대인들은 우울증이라는 멜랑콜리라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검은 담즙의 효과로 이해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우울증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멜랑콜리를 원래 네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번역을 하지 않고 놔두었지만 오늘은 첫 번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우울증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 우울증이 왜 일어났을까? 옛날 사람들도 두 가지 그 치료법을 같이 생각했어요. 하나가 이제 물리적인, 의학적인, 그러니까 생리학적인 치료법. 그것은 멜랑콜리를, 그러니까 우울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검은 담즙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네. 그러니까 사실 이름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항우울제,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에게 이제 투여하는 그 약물, 항우울제는 이 세로토닌이 적으면 이제 우울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이제 몸 안에 많은 상태로 유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약이 항우울제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제 처음에는 이런 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은 안 되겠다. 정신 상담 치료.
같은 또 다른 방식의 치료 방법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검은 담즙이든 세로토닌이든 인간의 어떤 그 행복과 슬픔, 우울함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우리 체내에 있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럼 계속 먹으면 돼요. 그죠? 세로토닌을 계속 먹어가지고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바보가 되죠. 바보가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 이 정신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약물 투여해가지고 치료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새로운 학문, 정신분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프린트물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걸 조금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글은 제가 어디에 있다가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강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거기를 보면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이라고 얘기하고 부제가 서양 주체의 문화적 기질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멜랑콜리의 네 번째 의미하고 연결되는 부제목이에요. 자, 일단 프로이트가 멜랑콜리론을 편 텍스트는 슬픔과 멜랑콜리라는 책이고요. 이 텍스트 아주 짧은 몇 페이지 안 돼요, 정말. 이 짧은 논문이 그 이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크리스테바라든지 멜라니 클라인이라든지 주디스 버틀러, 작 데리다, 또 지젝, 아감벤 등등 영향력 있는 정신분석가 내지는 철학자들이 다 이 작은 논문 하나에 근거해서 자기 이론을 이렇게 펼쳐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언급했던 사람들의 이론을 멜랑콜리에 관한 이론들을 이해하려면 각각이 또 조금씩 초점을 잡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론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이론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의 최대의 장점은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최대의 장점은 멜랑콜리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그 이전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또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게끔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과학적이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또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과학을 사칭한 사이비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또 그 사람들의 의견도 저는 일면 타당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태제라고 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주장하는 바는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이 보편적인 과학 담론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서양 문화의 한 단면을 극명히 보여주는 문화 담론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 얘기는 짧게만 언급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조금 자세한 이야기는 제 책에 2부의 애도 파트가 있고요. 또 검은 담즙 파트가 있고 이방인 파트가 있습니다. 또 남성적 자유 파트가 있고 그리고 3부에 서양 예술의 멜랑콜리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조금 이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프로이트의 멜랑콜리론만 설명하는 데에도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이 태제라고는 했지만 제가 이 태제를 충분히 납득할 만큼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이태제를 이야기한 까닭은 다음 시간에 있을 플라톤의 사랑담론하고 연결이기 때문에 제가 이태제를 꺼낸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봅시다. 칠판을 보시면 슬픔과 멜랑콜리라는 글인데요. 자, 여러분 트라우어 운트 멜랑콜리라는 독일어 제목을 번역한 말입니다. 근데 A and B의 구조는 보통 어떤 형식의 말이냐면 비교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A와 B를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슬픔과 멜랑콜리라고 하면 슬픔과 멜랑콜리를 비교해 보겠다.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겠다. 라는 것을 밝힌 그런 논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교라는 게 보통 어떤 거죠? 보통 사람들은 비교라고 하면은 무엇과 무엇의 A와 B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비교라고 생각해요.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뭘 간과하느냐 하면 A와 B의 차이점을 궁극적으로 결국 밝히려고 하는 거지만 그보다 먼저 A와 B가 이렇게 비교되기 위해서는 둘이 비슷해야 돼요. 동등해야 됩니다. 격이 맞아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창호라는 바둑 기사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바둑을 조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좋아해요. 바둑만큼 오묘한 게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창호 기사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인데, 어느 기후회, 바둑을 좋아하는 아마추어들의 모임 자리에 초대가 됐어요. 아마추어지만 아마 5단 정도 되는 꽤 잘 두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창호 씨를 부른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창호 씨가 아주 어렸을 때. 테이블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됐대요. 그리고 테이블마다 이제 한 명씩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창호 씨는 앉아 있지를 못한대요. 왜? 이 테이블에 가서 한 술 두고요. 한 술 두고. 10테이블 다 도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면 그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서 이제 그 사람이 두면 또 두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10전 전성으로 이창호 씨가 이겼대요. 바둑 구단의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신과 젖바둑을 둬가지고 신과 대등하게 바둑을 둘 수 있는 수준이 프로 구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하고 이창호하고를 바둑의 차원에서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얼추 비슷해야지 이게 비교가 되는 거지. 저는 아마 18급인데, 아마 18급. 거의 룰만 아는 수준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저야 비교되면 영광이겠지만, 이창호 씨는 얼마나 치욕이겠어요.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비교가 대상이 되려면 얼추 비슷해야 돼요. 공통점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슬픔과 멜랑콜리. 프로이트는 슬픔은 정상적인 거라고 봤어요. 정상인이면 누구나 다 느끼는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멜랑콜리는 비정상, 환자, 특수한 사람들이 빠지는 병이라고, 정신질환이라고 봤어요. 우울증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 의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내야 돼요, 일단. 그래야지 이제 질환을, 하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바탕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프로이트가 둘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둘이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정상과 비정상은 아주 가깝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우울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되면 우울증 환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증상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둘이 차이 나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예요. 강도와 빈도수가 더 높다는 거지, 멜랑콜리의 경우가. 강도가 더 세고, 빈도수가 높다는 거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슬픔과 멜랑콜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프로이트는 사랑과, 죽음, 내지는 이제, 프로이트는 이것을 상실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상실. 이별이라고 해도 좋을 텐데.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 속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슬픔도 일어나고 멜랑콜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둘의 공통점이고 둘의 뿌리예요. 같은 뿌리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슬픔도 멜랑콜리도. 자, 어떻게 보면 슬픔이 이 뿌리에 더 가까이 있어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이 슬픔이. 멜랑콜리는 거기에서 또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슬픔과 멜랑콜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사랑과 죽음이라는 경험에 뿌리박고 있다. 같은 뿌리를 뿌리에 두고 있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갈려나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논문이 프로이트의 논문, 슬픔과 멜랑콜리라는 논문이 가지고 있는 대전제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둘을 비교한다는 글인데, 둘을 비교하겠다는 글인데, 대전제로 깔려 있는 것은. 근데 그 프로이트의 논문에는 이 부분은 부각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좀 부각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뿌리가 있다는 거죠. 같은 공통의 근원이 되는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죽음. 그래서 멜랑콜리를 이해하는데 사랑과 죽음이라는 테마는 필수적이다라는 게 이 프로이트의 분석에서도 확인될 수 있어요. 자, 다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 비교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차이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슬픔과 멜랑콜리는 공속관계로 묶여있다. 서로 속하는 관계가 공속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 즉 양자는 이미 어떤 같음에 함께 속해 있다. 그렇다면 슬픔과 멜랑콜리는 어떤 것에 공속하고 있는가? 넓은 의미에서 그 둘이 공속하고 있는 것은, 함께 속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죽음 또는 죽음이 상징하는 이별, 상실이다. 사랑과 죽음은 슬픔과 멜랑콜리의 동근원이고 모태다. 프로이트에게 슬픔과 멜랑콜리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라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에 직면한 인간의 정서적 반응이라는 점에선 동일하다. 이처럼 같은 뿌리에서 슬픔과 멜랑콜리는 태어났지만 슬픔과 멜랑콜리는 각기 다른 가지를 뻗으며 성장한다. 이제 좀 전에 칠판에서 설명드린 내용 전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이게 일단 공통점이에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이제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주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공통점은 이렇다 치면 차이점은 도대체 뭘까 하는 건데요. 일단 프로이트는 애도 작업에 성패라고 얘기합니다.